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주제는 선교 조사 방법론과 선교 전략 개발 이 두 가지를 좀 연결시켜서 선교 조사 방법론을 먼저 좀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조사 방법론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가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별히 거기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선교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였고, 이러한 사명이라는 것은 상황과의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서 고백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미션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지죠. 젊은이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과 어르신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과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명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주어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선교의 수행은 다원화된 상황 속에서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의 세팅이 아니라요, 서로 얽혀 있고 그것이 저 깊이에서부터 이제 고려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차원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선교를 수행할 때 과연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도시 선교를 할 때와 농촌 선교를 할 때 다른 점이 뭐죠? 그것이 선교 전략, 목회 스타일을 바꿨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 선교와 초등학생 선교와의 차이점이 뭐죠? 또 그것이 청년과의 어떤 그 사역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거죠. 또 중국 선교와 베트남 선교는 어떻게 달라야 될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객관 타당성이 있는가?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가? 다른 사람도 적용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가? 혹시 내가 중국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사실은 없는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이걸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연구해 봤는가? 아니면 지금 감으로 해왔는가? 이것이 객관적인 입장인가, 주관적인 입장인가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청소년들은 이런 게 필요할 거야 하고 그냥 내가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떤가? 세 번째, 선교학적 조사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은 상황 이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시도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 속에서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학적 연구조사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한번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세상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는 열정과 뜨거움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성적이고 차갑고 정리하고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어야 보다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거다. 사실
우리가 마케팅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고객들의 니즈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것들을 자꾸 오해를 하면서 그건 마케팅이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섬기길 원한다면 그들을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알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잘 알기 위해서 선교조사는 꼭 필요하다. 세 번째,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들의 접촉점, 그들의 대화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쓰는 어떤 언어, 그들만의 주제,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SNS,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조사는 그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선교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리서치라고 하면 리서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탐구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부분이고, 탐구의 초석은 사실은 관찰이죠. 그런데 우리는 엉성하게 관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영상 예배를 하면서 맸던 넥타이 색깔이 뭡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그 조그맣게 이렇게 점 하나 있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주제가 뭐죠?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앉아서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엉성하게 듣습니다. 또 설교 전체를 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기억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더 다른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겠죠. 우리들은 앉아서 정보를 입수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엉성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무례한 취급을 받고 필리핀 사람은 다 무례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필리핀 사람 버릇없어, 무례해,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여행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느끼고 돌아와서 정리한 어떤 의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확한 관찰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와 반대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접근한다면 상당히 정확에 가까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의 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논리적 전개를 하시고 예화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질문하면서 들으면 전체적인 뼈대를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할 수가 있죠. 단기 선교 가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정확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탐구에서 늘 너무 이렇게 부정확한 관찰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두 번째,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내가 어떤 부족에게 들어갔는데 두 부족 사이에 갈등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의 이유가 뭔가를 몇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세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부족들은 저 이유 때문에 싸운다, 갈등이 있구나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족 간에는 거의 뭐 2, 30만 정도의 어떤 인구들이 있고 저마다 다른 니즈 때문에 서로 갈등에 어떤 합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한 두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일반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쉽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근데 제가 만난 몇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못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것이 어떤 정확한 판단일까? 아니면 과도한 일반화일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선별적으로 관찰할 때가 있어요. 이건 2번과 연결될 때인데 과도한 일반화는 선별적 관찰로 이어집니다. 자, 한 백인 주인이 흑인 종업원을 썼는데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흑인은 다 거짓말을 잘해. 부정직해.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과도한 일반화죠. 그 이후에는 선별적으로 거기에 집중합니다. 흑인들이 거짓말하는 것만 집중해서 듣게 되고 흑인들이 좋은 말을 하거나 정직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흑인에서는 좀 예외네. 보통 흑인은 다 거짓말하는데 하면서 어떤 그 결론을 반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예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만 취하는 그런 리서치를 할 때가 있다. 네 번째, 꾸며낸 정보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흑인들은 다 정직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당신의 지갑을 찾아주려고 먼 길을 걸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모순을 해결할 정보를 꾸며냅니다. 그 사람은 백인 가정에서 자라났을 거야. 그 사람은 나에게 선한 것처럼 접근해서 나중에 더 큰 것들을 털려고 할 거야. 뭐 이런 실제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설명들을 하고자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사후 발생적 가설. 이런 얘기는 소위 아무 생각 없이 사역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설을 다시 세우고 설명을 하고 이론을 만들면서 그 팩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다 보면 아전인수격인 설명을 하게 되고 이것은 팩트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죠. 여섯 번째는 비논리적 추론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편협적인, 그래서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쉽게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해에 자아가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승진에 실패하면 그 객관적인 이유 또 내 자신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상관이 다른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이렇게 몰아내고자 한다든지 뭐 이런 자기의 자아가 개입돼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선교사가 주로 프로젝트 시행 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또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일단 여덟 번째, 탐구의 성급한 종료이죠. 위의 다양한 경향들은 탐구의 성급한 종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탐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이것이야 하고 쉽게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아홉 번째, 비신화화라고 표현해봤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뭐 초자연적이거나 신비한 원인들로 돌리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런 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리할 것들은 분명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열 번째,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다. 물론 우리는 한계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이렇게 일반화시켜 버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조차도 배제시킨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이라는 책이고요. 한 학기 동안 수업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총 14가지의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이 책을 좀 숙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다 설명하기보다는요, 조금 앞쪽에 서론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현지에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현지조사, 문화인류학적인 조사는요, 굉장히 그 인적 요소가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위를 못 참는데 아프리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고요. 내가 추위를 엄청 타는데 에스키모족들 옆에 같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풍토병이라든지 특별한 음식에 대한 알러지도 내가 조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성과 또 들어가야 될 현지와의 어떤 그 관계성도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더위를 엄청 타는데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부족들하고 같이 20년, 30년 평생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고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런 것처럼 몸이 직접 가서 살아내면서 연구하는 방법이 문화인류학적인 방법이고요. 이러한 방법 속에서 선교사들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다 하는 거죠. 특별히 선교사를 염두에 뒀을 때 문화인류학자들은 열린 태도로 현장에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결론을 만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또 살아내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참여하고 관찰하고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죠. 이것은 선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그 민족들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복음을 들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 옆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언어를 배우고 관계를 만들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 안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책 서론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지 조사를 시작하면서 최초의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연구자가 한 부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물을 싸들고 정중하게 마을의 추장을 만나서 통역을 쓰겠지만 이런 취지로 제가 여기서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부족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저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받아들인다면 이제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가능한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움직여가면서 서서히 관계를 만들죠. 자, 이럴 때 처음 사귀는 사람이 앞으로의 연구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주로 사회에서 바쁘거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저랑 잘 시간을 내질 못해요. 가장 저 옆에 와서 물건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주로 사회에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들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를 안 껴주기 때문에 외부 사람에게 와서 자꾸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관계를 밀접하게 맺을수록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왕따의 친구인 나를 사회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나에게 자꾸 접근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은 사회 왕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되는 순간 나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장애를 갖게 되겠죠. 자, 문화인류학자들은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들어갑니다. 내가 비록 문명사회라고 불려지는 상대적으로 더 정보가 많은 사회에서 왔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 내 장비들을 자랑하면 나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먹는 방법대로 먹으려고 하다가 실수도 하면 그 사람들은 막 까르르 웃은 후에 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고 나를 안내해 주죠. 그럴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뭐 한국에서 왔고 더 많은 정보가 있고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고 이거 보여주는 순간 현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나 내가 진정 그들 옆에 있고 싶어하고 근데 어느라면 그 사람들은 도와주면서 나의 친구가 됩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요,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들의 관습, 행동, 에티켓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존중하고 감탄하고 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더 자랑스럽게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죠. 선교사들도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관습과 행동과 가족 상황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거기에 감탄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쉽게 우리들을 향해서 접근하죠. 문화인류학자들은 처음 단계에서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문화의 껄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내가 그의 마음을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더라도 먼저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것보다는 일단 서 있죠. 그러면 현지인이 이쪽에 앉으세요 하고 안내해 줍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먼저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먹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죠. 우리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도해 주는 대로 서서히 움직이면 문화의 껄끄러운 부분들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음악, 기술, 미술, 뭐 가족 상황, 또 권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면 인정해줄수록 그들의 경계심이 완화되죠. 자, 조사를 시작할 때는요, 단순한 관찰에서부터 보다 참여적이고 깊이 있는 관찰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질문을 할 때도요, 당신은 왜? 라고 질문하지 않고 비지향적인 질문을 먼저 한 후에 서서히 당신은요? 하고 지향적인 질문으로 옮겨가죠. 우리가 선교사로서 말을 꺼낼 때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문화인류학자들은 윤리적으로 현지인들에게 뭐 내가 현지인이 되고 싶다거나 내가 평생 여기서 뭐 당신들의 형제가 되겠다거나 이런 얘기 하도록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지를 지극히 존중하고 현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관용적이면서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다른 나라에서 온 존경할 만한 사람 정도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현지인이 아니고요. 또 실제로 약속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이곳에 뼈를 묻으러 왔다든지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금물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가 슬쩍 훑어봐도 문화인류학자들의 관점이 선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네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화인류학적 현지조사 방법론에 쭉 어떤 그 테크닉들이 나오는데요. 접근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만 훑어보면 첫 번째 프록세믹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공간 지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공간이 이야기를 하며 시간이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홀이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처음에 이제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어떤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문화 속에서는 공간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접근해 들어갈 때에 서로 간에 껄끄러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미나 중동 사람들의 표준 거리, 공식적인 거리는 남성들 사이에 보통 한 20cm,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공격적인 거리거나 싸우려고 아니면 성적인 의도를 가진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 사람들은 20cm, 30cm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지? 동성애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 남미 사람은 왜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그러면서 다시 공간을 좁혀가죠. 미국인은 공간을 넓혀가죠.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도망가는 그런 어떤 것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한 가정에 문득 하룻밤을 묵게 된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둬봅시다. 아침에 식사하십시다 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한 곳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딸이 나한테 화를 내면서 그건 아빠 자리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가족은 그 아빠 자리를 늘 비워두면서 아빠를 기억하고 사랑했던 아빠를 가족의 일원으로 아직도 품고 있다는 거죠. 조금 천천히 움직였어도 됐을 텐데 이쪽에 앉으시죠 하고 앉으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도 될 뻔했는데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오래되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새벽 제단마다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잘못 앉으면 혼나요. 거기 내 자리야. 그죠? 그래서 공간은 저마다의 스토리와 어떤 그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식당에 갔을 때에 제일 우더루는 어디 앉으십니까? 안쪽에 가운데. 예, 서양에서는 길게 놓여진 책상의 한쪽 끝에 거기에 의장석처럼 자리가 주어지죠. 이처럼 이 공간을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 지도의 작성. 이것은 요즘 같은 구글 맵을 사용하는 시대에는 조금 필요성이 덜하게 되었는데 옛날 같으면 문화인류학자들은 들어가면 먼저 지도를 그려냅니다. 특별히 지도가 없는 그러한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특별히 사람들의 사는 어떤 다이나믹스를 표현하는 그런 지도를 그려낸다는 것은 그 부족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스피리추얼 맵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사는 그 지역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지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친족 계보표인데요. 이제 한 부족 안에 들어가면 계보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 부족이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대가족 제도라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회할 때도 친족 계보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 담임자로 부임해 갔는데 거기는 김씨 집안과 박씨 집안이 대가족으로 구성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전체의 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관계성, 다이내믹스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친족 계보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관계가 서서히 만들어지면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죠. 인터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참여 관찰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결혼식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냥 쭉 아침부터 같이 앉아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쭉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가족이 어떻게 움직여서 약속 장소에 오는지, 신부 가족이 어떻게 오는지, 또 그것이 만나서 어떤 리추얼들을 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카메라 또 계획된 카메라 촬영하고 연결해 본다면
한 팀은 소위 신랑 집에서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쭉 기록하고 한 팀은 또 신부 집에서 온 프로세스를 쭉 기록한 후에 만나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촬영하는 것도 조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책은 그 배경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잖아요. 이건 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참여 관찰. 여섯 번째는 생애사의 수집입니다. 그 마을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마을의 제일 연장자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직 생에 계시다면 그분의 생애사를 쭉 이렇게 인터뷰하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애사 속에는 지금까지 그 마을이 겪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사는 그 마을의 전체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주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개인적 기술, 소위 기록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청소년들을 쭉 모아놓고 너희가 하고 싶은 꿈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봐라 하고 글짓기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아보면 그 마을 청소년들이 꿈꾸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개인적인 기술들을 쭉 모아보면 그 원하는 관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 마을의 문화사, 역사를 발굴할 수도 있고요. 아홉 번째, 민간 전승을 모아서 그것을 분석하면서 그 마을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민족 의미론을 조사하는 연구 방법이라든지 또 11번째, survey research. 이것은 소위 참여 관찰과는 조금 이렇게 대척되는 양쪽의 축인데요. 아까 참여 관찰이라는 것을 질적 조사 방법론, 소위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라고 표현한다면 survey research methodology는 소위 설문지가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적 조사 방법론,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를 대표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조금 이따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번, 그 마을에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를 유지하는 공식적인 조직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 공식적인 조직들의 어떤 미션들, 또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 전체에 움직여가는 다이내믹스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제일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사진 촬영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서 사진 촬영이 훨씬 더 쉽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인간의 눈과는 다르게 보는 거죠. 한 앵글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찍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사진을 찍을 때 공식적인 것에서 사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찍는 것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반응이 괜찮으면 그 다음에 조금 사적인 부분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 얼굴을 찍어주겠다고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면 지금은 거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이건 뭐 자기를 공격하는 총을 겨냥하는 건지 이게 어떤 도구인지 모르니까요. 아니면 사진을 찍었을 때 내 영혼을 뺏긴다든지 이런 어떤 관점으로 카메라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됩니다. 공격적인 일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공식적인 것에서부터 비공식적인 것으로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이렇게 서서히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찍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도요. 카메라 표본 추출 방법도요. 기회 있을 때마다 무조건 찍는 그런 기회적 표본 추출에서부터 프로그램된 표본 추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랑 집에서부터 쭉 이어나오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촬영도 가능합니다. 마을의 장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장이 서는 모습 새벽 일찍부터 카메라를 세팅하고는 계속 시간 단위로 이제 셔터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어슴푸레한 새벽에 사람들이 서서히 와서 가판을 깔고 천막을 치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정오에 사람들이 피크로 몰려들어서 이제 북적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나씩 텐트를 걷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기까지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카메라의 기록은 앞으로 내가 그 문화를 다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 자료가 됩니다. 또한 14번째 소위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조사 방법론을 이해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문화를 접근하는, 문화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용기를 내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선교라는 목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 방법론을 사용할 때에 이 책을 강권합니다. 이 책은 교재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읽지 않더라도 이 책은 꼭 읽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선교할 때에 조사 방법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고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 가지고 계시면 평생 중요한 재산이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구입하실 분들 이름 쓰시라고 할 때 꼭 기록하시고 단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책이 일반 인터넷 서점이든지 시중에 나오진 않아요. 이게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본부에서 만든 책이고 특별한 어떤 선교적인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KWMA 한국 선교 협의회 안에서 관리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 구입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따가 그 이름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간단한 목차 정도만 지금 훑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필요한 분량만큼은 PDF 파일로 지금 여기 이 강의한 밑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정도 참고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려하셔야 될 것은 문헌조사 방법입니다. 이 말은 특히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실 때에 문헌조사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다 하시고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에 단기 선교로 간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또 미얀마 대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얻지 않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선교사님이 2차 타세요 하면 탄 후에 그 선교사님이 정리해 주시는 브리핑해 주시는 그 정보만 붙들고는 그 문화를 다 이해한 것처럼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와요.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또 휴가를 내서 또 선교 물품들을 꾸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노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문헌조사를 하고 들어갈 때에 그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하고 바르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필수적으로 여러분은 문헌조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문헌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이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헌조사의 의미, 그 목적, 문헌조사할 때의 유의점, 그리고 문헌조사가 필수적인 선교 정보를 줄 수 있는 항목들, 문헌의 종류와 수집처, 또 자료의 분석 및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정리까지. 이것만 먼저 정리하셔도 사실 여러분들이 선교의 반은 접고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조사 방법 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문헌조사를 마치고 현지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문헌조사로 얻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완하는 관점 속에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헌조사 속에서 밝혀진 어떤 결론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의 정의, 현지조사의 방법, 현지조사의 절차, 현지조사의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적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현재 들어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드 노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드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시든 아니면 볼펜으로 쓸 수 있는 노트를 소지하시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인류학적인 관점 속에서 그들 옆에 참여하고 그들을 관찰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여 관찰이란 무엇인지, 참여 관찰자의 특성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 참여의 유형은 어떤 것일지, 일상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참여 관찰에 있어서의 방법상 힌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찰의 단계는 어떠하면 좋을지, 정보 제공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학적 인터뷰라고 했을 때 소위 인터뷰 방법이에요. 그래서 민속학적 인터뷰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에 관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지, 인터뷰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민속학적 인터뷰에 있어서의 방법과 또 기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인터뷰의 단계는 어떠면 좋을지, 민속학적인 인터뷰의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가지고 소위 해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료들을 앞뒤로 다 모아서 서로 간에 끼워 맞추면서 그 문화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문화의 어떤 총체적인 모습을 나를 파송했던 교회, 선교단체를 향해서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이 보고서 쓰는 방법은 여러분이 꼭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보고서라고 이제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을 PPT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회 예배 때 보고하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보고서는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사역 사진, 우리들의 사역 동영상, 우리들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그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하는 보고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서라는 말은 현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영성 상태,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태, 또한 가족 구성 상태, 그들이 어떤 울부짖음이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교회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해서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보고서 쓰기, 그것을 어떤 양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가 달라지죠.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이 책은 이러한 보고서들, 이들의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예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화의 사람들을 향해서 접근할 때에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을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필독서가 되기에 합당하죠.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시는데 동참해 주시고요. 읽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몇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소개한다면 리서치 방법론 입장에서 The Gallup Guide,
소위 survey research 방법으로 교인의 여론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나와 있고요. 또 현장 사역자들을 위해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들도 책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한 비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이지만 소위 민족지, ethnography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책으로도 이 책이 나와 있고요. 아까 설명했던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론이라는 책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있으시면 하나씩 다 좀 시간을 내서 보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라고요? 이 책, 선교정탐훈련 표준 강의안, 이것은 교재이고요. 필독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셔서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